새벽 안개가 들녘과 낮은 지붕 위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마을 확성기에서는 이른 찬송가 대신 분리수거 안내가 흘러나오고 골목 끝 슈퍼의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죠. 윤혜수는 회색 카디건을 여미고 마루 끝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찻잔에서는 보리차가 미지근한 김을 뿜었고 시계바늘은 어제 멈춰 선 채로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춘 시계를 굳이 다시 맞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척하는 집안이 오늘만은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죠. 장롱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늘어섰고 사진 속 남자 송기철의 미소는 엷고 단단했습니다. 혜수는 사진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걸레가 마룻결을 스치면 작은 물결이 남았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그녀를 안심시키는 듯 했죠. 은지야, 출근 준비 다 했니?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사이로 그녀가 부르는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휴가 냈어요. 딸의 대답이 방 안을 돌아 나왔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식탁보에 얼룩을 닦다가 눌러 쓰인 영수증 뭉치를 정리했습니다. 괜찮다니까, 회사 일 바쁘잖아. 괜찮지 않아서요. 짧은 대화는 금세 끊겼고 그 사이로 마을버스의 경적이 한번 울렸습니다. 혜수는 창가로 살짝 다가가 커튼만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커튼 천 끝에 먼지가 날아올라 햇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어제 저녁상길에서 본 이슬과 비슷한 빛을 띄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동네 반장이 자전거 배를 2번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혜수는 문간에 걸어둔 남편의 작업복을 눈으로만 쓸어보았습니다. 오래된 기름 얼룩과 기세 해짐이 손끝을 아리게 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작은 줄자와 낡은 볼펜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주머니를 더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독대 뚜껑을 차례로 확인하며 소리를 묵혀두려 애썼죠. 마을회관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조깅을 나온 듯 가벼운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혜수는 현관 앞 고무신을 가지런히 맞추고 줄을 튼튼히 묶었습니다. 줄 끝에 매듭을 2번 더 조인 손동작이 눈에 띄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경찰서에서 오전에 연락 준대요. 은지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어제 했잖니. 오늘도? 어제 진술 확인이라고 했죠. 혜수는 대답 대신 보리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움이 뱃속에서 둔탁하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잔을 받침 위에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끝까지 힘을 빼고 놓았죠. 소리를 피하고 싶은 아침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방 안을 한번 돌고 나갔습니다. 바람은 사진틀을 살짝 흔들었고 액자 유리 너머 남자의 미소가 기이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산에 다시 수색 들어간대요. 자원봉사도 받는다네요. 그래, 많이들 도와주시네. 엄마는 오늘 회관 안 갈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납득하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및 서랍을 열고 비상약을 꺼냈습니다. 약 봉투 위에는 남편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혜수는 순간 손을 뻗다가 멈추었습니다. 손등에 푸른 혈관이 도드라졌고 손가락 마디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금세 멈췄지만 멈춘 뒤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문 밖 골목에서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오늘 안개가 도와주네. 발자국 다 덮이겠다. 지나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혜순의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쥔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의 시선이 문고리, 어머니의 손, 그리고
신발장의 자국을 차례로 훑쳤습니다. 어젯밤 닦아낸 자국이 유난히 반들거렸습니다. 그 반들거림이 비에 젖은 산길의 흙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은지는 식탁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속도는 의도적으로 느렸고 그 느림이 집안의 모든 것을 들리게 했습니다. 해수는 장독대 뒤편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불에 그을린 재가 아직 식지 않은 표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재 속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반쯤 묻혀 있었죠. 그녀는 그 조각을 발끝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발목이 약간 흔들리고 슬리퍼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지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내가 할게요.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아요. 짧은 문장들이 부딪혀 둔탁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가까워지자 회관 방송 마이크가 잡음과 함께 켜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산악구조대 협조 바랍니다. 해수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했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전날 사건을 다룬 지역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산길 실종, 주민 제보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이 큼직했습니다. 해수는 그 활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접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울었고 그 울음이 손에 남았습니다. 엄마, 혹시... 은지가 말을 이으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대신 싱크대 위 유리컵을 닦았습니다. 컵에 비친 둘의 모습이 흔들렸습니다. 해수는 그 흔들림을 마치 타인의 표정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은지가 문으로 향했고 해수는 문 옆 벽에 붙어 선 채 숨을 고르았습니다. 문틈으로 경찰 제복의 색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지는 손잡이를 돌렸고 낮은 인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안개의 냄새가 집 안으로 깊숙이 밀려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전체가 어딘가 술렁였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멀리서부터 울리며 좁은 골목길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내밀었고 박할머니는 이미 장갑을 낀 채 회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있었습니다. 윤혜수는 대문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문을 닫았습니다. 철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 속으로 박히며 오래도록 울렸죠. 마당 한쪽에서는 마른 잎이 바람에 떠올랐다가 벽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 번호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숨기려 해도 드러났습니다. 윤혜순 씨,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낮고 단호한 남성의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해수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워졌고 문고리를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찰관 2명이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분 실종 건으로 몇 가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네, 어제 신고드렸어요. 그때 진술하신 시간하고 병원 진료 기록이 조금 안 맞아서요. 해순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헷갈려서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가에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첩을 펼쳐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장소 혹시 확실히 기억하십니까? 산길 초입 그 근처였어요. 둘이 산책 나갔거든요. 그날 같이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일요일 아침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회관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산악구조대가 오늘 오전부터 수색을 시작합니다. 해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잠시 휘청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식탁 끝을 붙잡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을 입구에서 경찰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봤다니까. 혜순이가 뭔가를 업고 산길 내려오는 걸. 확실합니까? 어둑했지만 맞아요. 그 여자의 걸음걸이를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순식간에 소문이 되었습니다. 슈퍼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고 다방에서는 그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혜수는 그 소리를 지나가며 듣고도 아무 일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평소보다 2배는 느렸습니다. 발끝이 자갈을 밟을 때마다 묘한 울림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울림은 죄책감과 불안이 섞인 작은 진동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은 수색대를 꾸려 산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앞에는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은지는 경찰에게 수색 지도를 받아들고 산 입구로 걸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은 그냥 계세요. 가족분이니까 힘드실 거예요. 제가 안 가면 더 힘들 거예요. 짧지만 단단한 말투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산 입구에는 어제 내린 비로 진흙이 질척거렸습니다. 그 진흙 위에는 희미한 발자국들이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남편의 신발 자국과 닮아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휘파람 소리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색대의 무전기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은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희망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한 남성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혜수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발밑에 진흙이 무겁게 붙잡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피가 묻은 손수건 하나가 발견된 순간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은지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손수건이 아니라 그것을 쥔 경찰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누군가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기자였습니다. 사건 현장 첫 증거 발견이라는 외침이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로 되돌아가기 전에 혜수는 발을 돌려 산 아래로 걸었습니다.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척 그 길을 계속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박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지? 결국 뭔가 나올 줄 알았다니까. 그녀의 말은 마치 독처럼 퍼졌습니다. 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혜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볼살이 야위고 눈가에는 밤새 말라붙은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건의 자수무늬가 방금 발견된 손수건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혜순의 손에서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긴급실 문이 열리고 들것 위에 남자가 천천히 밀려 들어왔습니다. 송기철이었습니다. 눈꺼풀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잿빛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심폐소생 시작, 이라 외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윤혜수는 복도 끝 벽에 등을 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핸드백을 떨어뜨렸고 안에서 약봉지와 영수증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딸 은지가 달려와 떨어진 약봉지를 주워들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직 살아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병실 문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천천히 공기를 가르며 혜순의 귓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기억이 부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당분간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혜순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사라졌다고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미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은지는 그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왜 웃어요? 아니야, 그냥 놀라서 그래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관 앞 벤치에서는 박할머니가 신문을 펴놓고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고? 그럼 이제 다 밝혀지겠네.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긴장이 엿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추측을 늘어놓았고 혜순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분이 깨어나셨다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혜순은 잠시 굳은 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하죠.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슬픔보다는 조심스러운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송기철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지만 가끔은 알 수 없는 불신의 빛이 스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그의 말끝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이불을 더듬다 멈추었고 이마에는 얕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더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조용히 세 글자가 새어나왔습니다. 상길. 혜순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웃음을 띄었지만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산길이 떠올라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혜수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날 밤 간호사가 휴게실에서 전화를 하다 그 대화를 우연히 듣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간호사는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그 영상은 지역 뉴스의 한 꼭지로 흘러들었습니다. 산속에서 발견된 남편, 산길 언급, 새로운 진실 예고. 자막이 떠오르고 혜순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방송을 보며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은지는 옆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산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은지야, 그만 좀 캐물어. 내 아버지가 이제 막 깨어났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떨림의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들키지 않으려는 초조함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원 복도는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분이 산길이라는 단어를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고 당시 상황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수는 얼굴을 가리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송기철은 창문 너머로 햇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들 왜 우리를 찍어요? 그냥 기자들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그녀는 이불을 다듬으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슬쩍 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요. 당신은 울지 않네요.
혜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울었어요. 많이.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은지는 병실 창문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휴대폰 속 기사 댓글에는 아내가 의심스럽다는 글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나중에라도 알게 되겠지. 병실 안에서는 혜순이 남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기억이 영영 돌아오지 않길. 그 말이 공기 중에 섞여 사라질 때 남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른 오후 마을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어제 실종되셨던 송기철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지는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불러 세우며 웅성거렸고 회관 앞 평상에는 이미 박할머니와 동네 사람 몇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래? 남편이 살아 돌아왔으면 감사할 일이지. 감사는 무슨, 내가 봤다니까. 산길에서 그 여자가 뭘 버렸는지 눈으로 봤어. 박할머니의 말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이제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판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SNS 단체방에는 산길의 증언자라는 제목의 영상 링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병원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썸네일에는 기억 잃은 남편, 의문의 아내라는 자막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윤혜수는 그 영상을 본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느껴질 만큼 세게 깨물었지만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시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산길을 언급했다는데 혹시 사건의 전말을 알고 계십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깨어나야 알 일이에요. 그 말은 기자들의 마이크를 잠시 멈추게 했지만 그 순간의 침묵이 더 잔혹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은지가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새벽에 버린 신문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피 묻은 손수건이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송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그 손수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는 이마를 짚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머리맡에 있던 물컵을 들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손목이 약간 떨렸고 물방울이 시트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 어제 그 손수건 버린 거 내가 봤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뭘 봤다는 거야? 마당 뒤 장독대 옆에서요. 제 속에 뭔가를 묻었잖아요. 은지야,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그냥 쓰레기였어.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끝맺음이 급하게 꺾였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내쉬며 병실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송기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버린 건가요? 그 한마디가 혜순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 위에 떨어진 물방울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 완전히 기억난 게 아니야. 며칠 뒤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들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윤혜순 씨, 남편의 휴대폰이 산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요? 그게 왜 거기? 그 안에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복구 중이지만요. 혜수는 숨이 막히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녹음이요? 네. 파일 이름이 그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의사의 발걸음 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송기철은 의식이 흐릿한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내가 뭘 남긴 거지.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한 문장이 혜순의 심장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밤이 깊자 혜순은 병실에서 몰래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동 판매기 불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 복구 안 되는 방법은 없나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게 남편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서요.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서늘한 정적 속에서 끊겼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한숨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은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요. 아빠 옷에서 나왔어요. 혜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왜 내가? 은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 뒤로 낯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야겠어. 이제 그 사람도 알아야 해. 그 목소리가 끊기자 복도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지와 혜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피할 수 없는 균열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윤혜수는 병실 문 옆에 서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조금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 송기철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숨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옆 탁자 위의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두고 간 그것이었습니다. 은지는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가슴속은 쿵쾅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끝나버려. 그녀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낮은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린 목소리 송기철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야겠어. 이제 그 사람도 알아야 해. 짧은 숨소리가 섞였고 뒤이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엔 묘하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다 망가져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소리는 자신이 분명했습니다.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침대 위 남편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기철 씨? 혜수는 숨을 삼키며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고 미약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 기억났어.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당신이 날 두고 갔지? 그 한마디에 그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건 당신이 먼저 쓰러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했겠어요?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날 내가 내 손을 놓는 걸 봤어. 그 말이 끝나자 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만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때는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각 은지는 마을 회관 근처에서 경찰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님, 이거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송기철의 지팡이와 함께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종이는 빗물에 젖어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라. 모든 건 나의 선택이었다. 은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편지를?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길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며칠 전 비에 묻혔던 것 같습니다. 은지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의료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흐릿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숨기고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혜수는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소독약 냄새가 밴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기의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내야 해요.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쓰레기 수거함 앞에서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혜수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버리려던 거야. 쓸모없는 거니까. 쓸모없다니요? 아빠가 남긴 증거잖아요. 은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메모리 칩이 굴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 조그만 칩에 꽂혔습니다. 은지가 먼저 허리를 굽혔고 그 순간 혜순이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이 동시에 닿았고 칩이 손바닥 사이에서 뚝 부러졌습니다. 엄마, 은지의 외침이 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송기철이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손을 들며 멈추게 했습니다. 그만 싸워라. 다 들었다. 혜수는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당신 언제? 이제 다 기억났어. 그날 내가 말하려던 건 회사 비리였어. 그걸 막으려던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사람을 버리면 안 되지.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다니. 송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너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끝내지는 않았어. 그 말이 병원 복도에 울렸고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부딪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병실 불빛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돌아가요. 여기서 더 상처받지 말고. 송기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아직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차가운 공기로 사라졌습니다. 밤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그 소리 아래서
무너진 마음의 벽이 서서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벽 5시 병원 창문 밖으로 첫 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공기 속에는 아직 축축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혜수는 하얀 병실 의자에 앉아 꼿꼿하게 등을 세운 채 밤을 새웠습니다. 눈동자는 충혈돼 있었고 손등엔 말라붙은 피 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은지가 경찰로부터 돌려받은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모든 건 나의 선택이었다. 그 문장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수백 번 되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해도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서늘해지는 듯 했죠. 엄마, 조금이라도 주무셔야 해요. 은지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남편의 병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산소줄이 걸려 있었지만 호흡은 이전보다 안정돼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밀려들었습니다. 결혼 첫날 남편이 전등을 갈다가 떨어뜨린 유리 파편을 함께 치우며 웃던 장면, 늦은 밤 야근 후 함께 컵라면을 나누던 장면, 그 모든 장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네요. 속삭임은 숨처럼 작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윤혜순 씨, 남편분의 녹음 파일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구요? 네,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으시겠어요? 혜수는 잠시 주저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은 휴대용 스피커를 꺼내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사이로 송기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다. 난 이제 산으로 간다.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미안하다. 그래도 혜순이를 탓하지 말아라. 그녀는 겁이 많을 뿐 나를 미워한 적은 없었다. 혜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무너진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닌 남편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은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탓하지 말래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왜 버렸어요? 그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난 너무 무서웠어. 그 사람이 숨이 끊긴 줄 알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이 되어버린 거야. 은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라 체념이에요. 혜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랜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이해하려 했는데 난 그걸 짓밟았어. 내가 그때 손을 한 번만 더 잡았더라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그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잡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혜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송기철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신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혜수는 병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남편의 손이 약하게 움찔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날 당신 손을 놓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놓은 거였어요. 그녀의 말은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그날 밤 혜수는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는 구겨졌지만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은지야,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그녀는 편지를 접어 남편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은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밤은 그냥 여기서 자요.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같이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하자. 병실 불빛은 낮게 깜빡였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그림자는 오래된 흉터처럼 서로 엉켜 있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기억, 이제는 내가 지킬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질 때 병원 창문 밖의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다시 내리던 그날 법원 앞 인도에는 우산을 든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 차량이 세 대나 서 있었고 카메라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성였습니다. 오늘은 산길 사건의 공판일이었습니다. 윤혜수는 흰 블라우스 위에 베이지색 재킷을 걸치고 조심스레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그 뒤로 은지와 송기철이 함께 걸었습니다. 송기철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두 손 위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그가 직접 쓴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을 내가 증언하겠다. 그 문장을 쓸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윤혜순 씨,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손끝을 꼭 맞잡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담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두려움의 문제로 보입니다. 피해자 송기철 씨의 증언부터 듣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휠체어에 앉은 송기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나는 회사의 부정 회계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족이 다칠까 두려워 아내에게조차 숨겼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산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서류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려 했는데 말이 격해졌습니다. 그녀는 울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죠. 하지만 순간 내 몸이 휘청였고 아내는 놀라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날 버린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가를 지금까지 혼자 치러온 거예요. 법정 안의 기자들이 동시에 펜을 멈췄습니다. 은지는 눈가를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진술하시겠습니까? 윤혜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는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쓰러졌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숨이 끊긴 줄 알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짊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녀의 말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는 짧게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성은 불분명하나 유기 사실은 명백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윤혜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안은 숨을 죽였습니다. 은지는 양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송기철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이자 해방의 표정이었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혜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되찾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송기철은 휠체어에서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집으로 가자. 혜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올 때 비가 그쳤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우산 아래 섰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한 줄로 길게 이어졌고 오랜 세월의 상처가 그 아래에서 조용히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봄 햇살이 마을의 지붕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절정이 지나 떨어지고 있었고 좁은 골목길에는 흩날린 꽃잎들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습니다. 윤혜수는 집 앞 장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른 숟가락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옆에는 오래된 찻잔이 식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은 한동안 비워졌던 탓에 먼지가 쌓였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문 너머로 마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참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조용하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은지는 앞마당의 고목 아래에 작은 벤치를 닦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는 경찰차가 드나들었지만 지금은 새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교도소 면회는 다음 주부터 가능하대요. 그래, 그때 가자. 혼자 갈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랑 같이 가야지.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지는 그 떨림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늘 재활 끝내고 온다고 했어요. 혜수는 잠시 고개를 들어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산등성이 위로 피어오른 봄 안개가 유난히 희미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낮이 깊어질 무렵 송기철은 휠체어에 앉은 채 집 앞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지가 밀어주었고 그의 손에는 흰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 냄새. 마당의 흙냄새, 장독의 묵은 된장 향, 그리고 바람. 그 모든 게 그를 오래된 시간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몇 걸음뿐이었지만 그 발걸음은 몇 년을 건너온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건강은 좀 어때요? 살아있잖아. 그걸로 됐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천 마디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지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송기철은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밥상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밥 위에 닿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그만 울어요. 우리 이제 그만 죄인처럼 살자.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마음을 찔렀습니다. 혜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조금씩 살아봐요.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따뜻했고 멀리서 산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스마트폰을 들어 하늘을 찍었습니다. 엄마, 이 장면 예쁘죠?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혜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잘못을 기억하는 게 용서보다 더 어렵더라. 그 말에 송기철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햇살이 다시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차를 마셨고 누군가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할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녀가 기증한 묵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람들, 잊힌 웃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혜순 부부의 오래된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네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마을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자 송기철은 휠체어를 스스로 밀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의 흙길을 지나 대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와 혜수는 조용히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 가요? 그 산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오려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디선가 이별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길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고 안개가 얇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송기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네.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혜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로 나 용서한 거예요? 그랬다고 치자. 그래야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지. 그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의 웃음이 산속에 번졌습니다. 안개는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빛이 산자락을 감싸며 고요히 퍼졌습니다. 송기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용서와 회한, 그리고 새 삶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혜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겠네요. 그녀의 말에 송기철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산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첫 햇살이 스며들며 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